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의 이 예적금 금리 최대 연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반면에 같은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도 연 8%에 육박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돈 있는 사람은 더 벌고 없는 사람은 더 없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내용을 수습할 새로운 비대위원장에 86그룹의 맏형 우상호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친문과 친명계가 개파색이 옅은 우상호 의원을 절충점으로 선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하지만 민주당 내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냐며 작심 발언도 내놨는데 잠시 후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역 최고령 MC였던 송혜 씨가 향년 95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고 송혜 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어둡지만 낮 기온 예년 수준을 밑돌면서 비교적 선선한 곳이 많습니다. 공기질도 쾌청하고 기분 좋은 바람까지 불어들면서 바깥 활동하기에는 수월한데요. 하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구름이 많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서울을 포함한 경기 내륙 지역, 또 전국 곳곳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40mm까지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또 제주에는 오후까지 가끔 빗방울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에도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 등 내륙을 중심으로 소낙비가 예상되고요. 이들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또 내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 강원 산지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5에서 40mm의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흐린 하늘 드러나겠고요. 쾌청한 하늘 속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은 24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고 광주 27도, 대구 27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또 강릉 22도 등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겠는데요. 체온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풍랑특보는 오늘 오후 1시를 기해서 모두 해제됐지만 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요.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동해안을 따라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선선한 날씨 즐기기 좋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주 후반부터는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 앞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투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누가 준비했을까요?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이 문배주 들고 온 이재명 소통 늘려가겠다입니다. 어제 국회에 첫 등원한 이재명, 이제는 의원이죠. 이재명 네. 의원이 친명계 의원들과 첫날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대선 때부터 이 본인을 도와온 의원들, 측근 의원들 1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 의원은 0.5선 의원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 도와달라. 이 앞으로 더 소통을 늘려가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어제 만찬엔 이 지난 설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받았던 문배주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고마운 분들과 마시려고 아껴두고 있다가 꺼내왔다며 이 의원이 챙겨왔다고 이 참석자가 전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선거 때 당을 위해 고생을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출국 전에 연락도 드리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준 이 문배주를 들고 이 본인의 어떤 측근, 이 친명계 의원들을 지금 만났다고 합니다. 이 문배주를 보고 드는 생각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후계자 이런 느낌을 좀 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준일 대표님. 예. 저는 사실 어제 저희가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김준일 대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DJ 묘역을 참배를 하고 또 이제 강몰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이 후계자 느낌을 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준 문배주를 든 이재명 의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 경쟁인가 싶기도 하고요. 뭐 대권 경쟁이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이르긴 한데 어쨌든 네. 지금 당권 경쟁에서 이재명 고문은 지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둘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뭐 소위 말한 친명계가 부딪히는 상황이니까 네. 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 저 문배주를 마신다고 갑자기 친명이 친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우호적인 메시지들을 계속 이제 조금 지지자들, 이를테면 네. 친문계 지지자들, 뭐 당원도 있고 권리당원도 있고 뭐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우호적인 메시지를 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고 가신 거죠. 어떻게든 그러니까 DJ 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는 나다라는 네. 거를 메시지를 남기고 이제 여운을 남기고 간 거기 때문에 물론 길게 보면은 대권 경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고 어쨌든 저 문배주는 뭐 작심하고 가져온 거죠. 작심하고 네. 문재인 넥타이 매는 것도 작심하고 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냈다. 조금 당분간은 좀 휴전하자. 약간 그런 정도의 조금 내가 지금 당장은 뭐 메시지를 세게 내서 뭐 내전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아. 요 정도로 좀 간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휴전하자라는 표현을 좀 써주셨어요. 지금 나는 이렇게 뭐 계파 갈등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 이 출국 전에 참 전화 통화를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쯤은 통화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호정 기자. 이낙연 전 대표 지금 미국 도착했죠? 네, 맞습니다. 이 전 대표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1년간 공부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지만 지금 여의도에서는 벌써부터 조기 등판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전 대표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가능성을 일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일찍 와달라는 요구도 있고 이 당에서 부르면 달려갈 것이냐라는 네. 이 특파원들의 질문에 이 전 네. 대표는 조기가 도마에 올라갔느냐 그럴 일은 아하. 없다라면서 이 썰렁한 농담으로 선을 네.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보통 부장님 유머라고들 얘기를 하죠. 조기가 도마에 올라가. 그 굵직한 이중저음으로 조기가 도마에 올라갔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어쨌거나 뭐 1년 동안 숨 고르기를 하면서 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좀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여의도에 없는 1년.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시간이 또 굉장히 좀 이 귀하게 좀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재명 의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선물을 받았다고요? 네, 바로 당선 축하난이었습니다.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안철수 의원 그리고 이재명 의원을 연이어 만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을 대신 전달을 했는데요. 네. 이 모습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쁜 걸로 골라주시고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시죠. 고맙습니다. 별 말씀.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다 나라 잘 되자고 하는 얘기니까 이견이 있는 것도 도전하고 저 잘하는 경쟁합니다. 모두에게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뭐 여야를 먹는 거고 만나서 소통하고 소주라도 한잔 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른 대통령들보다는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지 않으시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화 내용이 좀 현장음으로 담겨서 마이크를 달고 말한 게 아니라 조금 네. 잘 안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석은 뭐 대통령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소주 한 잔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 앞으로 좀 만날 기회가 많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이 의원은 협력할 건 협력하고 잘하게 경쟁을 하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의원 또 어제 첫날이었잖아요. 네. 어제 의원총회 대신 찾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전장현이 삼각지에 만든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 삼각지역은 또 대통령실에서 불과 500m 거리에 떨어진 곳이기도 하죠. 네. 이 분향소는 이 발달장애 치료를 받는 6살 아들 그리고 40대 엄마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곳인데요. 이 의원 여기를 직접 찾아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50분간 이야기를 듣고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국회 등원한 첫날 첫 일정으로 지금 이 전장현 분향소를 지금 찾았습니다. 예, 아마도 뭐 약자의 소리를 좀 잘 듣겠다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좀 내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재명 의원 이 약자의 소리도 약자의 소리입니다만 개딸이라고 얘기를 하죠. 개혁의 딸.
이 개딸들이 내는 소리에 약간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강성 지지자들의 행동에 뭐 단 안팎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홍영표 의원이 일부 지지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지선 패배 이후에 이 고문이 당의원에서 선거에 나온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다. 80%가 당내에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주장 때문인지 최근에 홍 의원 사무실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문을 봉쇄하는 식의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저 안에는 뭐 노망난 할배 등 원색적인 비난이 적혀 있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홍 의원은 뭐 하루에 1000통, 2000통 문자를 받는 거는 뭐 기본인데 갈수록 폭력적이 되고 있어서 걱정이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당에서도 이런 정치 문화에 대해서 우려가 있지만 이런 걸 말리고 비판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한다는 식으로 있다 보니까 갈수록 더 심해진다라는 네.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인사를 지적하진 않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조직적이다, 배후가 있다고 본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홍영표 의원은 배후가 있다고 본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저 이 뭐 길쭉한 3m짜리 대자보는 어제 저희도 뭐 방송에서 좀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문자 폭탄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이 국회에 등원을 하면서 뭐 민주당 이슈에 이 정말 어떤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모든 이목을 지금 이재명 의원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제가 속보로는 전해드렸어요. 이 민주당의 새 지도부 지금 비대위원장이 어제 뽑혔잖아요, 김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사선의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을 새로 이끌 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어제 이 만장일치로 선임이 됐는데요. 네. 우상호 의원 저희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민주당의 586, 이 운동권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 프레스룸에 예전에도 출연을 해서 본인은 원래 이 시인을 꿈꿨다가 정치를 하게 됐다.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본인이 자신을 소개한 대로 이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도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음 총선에 특히 이 불출마를 선언해 놨기 때문에 네. 정치적 입지가 좀 자유로운 점도 비대위원장 선출에 어떤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비대위원장 선출되고 나서 어떤 짧은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색깔을 놓치지 않으면서 선거에 진 패인을 잘 분석해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의원들은 아무래도 지금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갈등 요소를 가장 잘 조정하고 해결할 적임자로 저를 선택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몇 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 또 그런 갈등 요소들을 조만간 빨리 수습해서 당이 한 목소리로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는 데 최우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우상호 의원을 좀 주도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왜 추천했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우상호 의원이 이미 기득권을 내려놨고 워낙 이 민주당 내 의원들과 이 친분이 좋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추천을 했다. 이렇게 답변할 정도로 이 친화력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이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모양새인데 네. 어제 기자들이 약간 혁신, 이 민주당 혁신은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본인 같은 경우에도 이 컷오프 됐다가 다시 후보가 선출이 된 이 특히 뭐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대표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도 좀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네. 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전부 다 다시 조사를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이렇게 좀 반대 의견을 좀 명확히 하면서 대대적인 혁신보다는 좀 안정적인 당 운영을 좀 추구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내놔서 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선의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우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나오는 얘기가 또 86이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 그럼 2개월짜리 초단기 이 비대위원장에 새 사람을 앉히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퇴임한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586 용퇴해야 된다 네.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586의 맏형이 바로 비대위원장을 맡아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은 결국은 586 용퇴로는 없다라는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보면 2개월 지금 비대위인데 사실 네. 전당대회 준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 같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후보들이 아마 이제 잇따라서 출마 선언을 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당의 이 비대위보다는 실제 후보 중심으로 많은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후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달 말이면 뭐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비대위가 무슨 뭐 혁신이고 뭐고 하는 것들이 과연 뉴스를 타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일 것이다. 그쵸. 즉 앞으로 전당대회 준비가 또 따로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제일 핵심적인 사안이 뭐냐면 원래 6개월 동안 당비를 내야지만이 권리당원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를 그 의원을 지지하는 이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입당한 지가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전당대회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각자. 지금 갈 논란이 네, 되고 이 있죠. 논란이 되고 있죠. 지금 첨예하게 지금 친명과 비명의 핵심적인 지금 쟁점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입니다. 네. 그걸 사실 이제 이번 비대위가 어떤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 대선 주자가 당의 대표를 하면 당이 쪼개졌다. 이런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네. 또 반면에 지난번에 국회의장 출마를 했잖아요. 네. 근데 김진표 의원에서 본인이 한 50몇 표 정도 얻었는데 주로 철험회라든지 친명 쪽에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그럼 이게 좀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뭐 우상호 의원을 보면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당의 대세를 거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결국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뭔가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방해하는 역할은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당이 어차피 주류 세력이 이제 이재명 후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개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문제도 아마 저는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결국 이제 바꿔야죠. 3개월 정도 하더라도 투표권이 있게끔 하는 걸로 이제 바꾸는 아마 그런 바꾸고 말 상황.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의 이재명 추대 분위기로 갈 텐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바로 비명 진영이 과연 이제 이거를 그냥 두고 보고 있을 것인지 정말 갈등이 최고조로 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상호 의원이 어떻게 수습할 거냐 그 책임이 저는 우상호 의원에게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상호 의원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룰을 갖고도 계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좀 수습을 하려는 당 지도부 생각과 달리 양 진영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당대회 룰 두고도 말씀하신 대로 이현정 위원 말씀대로 친명, 반명,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 비대위원으로 선임이 된 이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에 이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이 전당대회 룰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해놔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이 국민 여론을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네. 이 국민에 좀 괴리돼서는 안 된다. 국민 여론을 좀 수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룰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네. 이 발언이 사실상 이재명 의원에게 조금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용우 비대위원의 이 발언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용호 비대위원이 혹시 친명계 의원이라서 저렇게 얘기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비대위원인 이 이용우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 개파색이 굉장히 옅은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특히 또 굳이 개파를 나누자고 하면은 친명보다는 친문에 가까운 오. 의원입니다. 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 외부 영입 인사였거든요. 네.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정치 계획 발을 들인 인물인데 지금 공개된 이용우 의원 외에도 다른 비대위원들 역시 굉장히 정치색이 옅은 인물로 구성이 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때문에 더욱더 이번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아까 이현정 위원님은 아마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룰을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룰을 바꾼다고 하면 이미 전당대회 전에 약간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룰 바뀔까요? 바꾸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아까 전에 이현종 의원께서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뭐 하나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지방선거하고 대선 토론,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에 실정이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면은 친문들이 반발할 거고요. 후보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친명들이 반발할 겁니다.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좀 에피소드인데 제가 네. 오늘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개최한 그 토론회를 제가 다녀와서 토론자로 갔었어요. 네네. 발제 및 토론자로. 네. 근데 이게 공개를 못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이. 그러니까 그 기자들한테는 공개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가 않아서 기자들이 현장에서 항의를 하는 거가 있었어요. 네네. 이게 지금 좀 제가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들 너무 조심스럽고 몸을 사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상한 발언이 좀 센 발언이 하나 나오면은 그런 정도로 지금 이게 예민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는 성공한 대통령과 성공한 대통령 후보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을 보자면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이 룰을 바꾸려고 하면은 모두가 반발할 텐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은. 그러니까 무난하게 현재 룰대로 갈 가능성이 고치더라도 약간만 고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게 비대위하고 전당대회하고 붙어 있는 이상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어깨가 아까 이현정 의원님 얘기 들을 때보다 지금 갑절로 더 무겁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 지금 뭐 당내 내홍 수습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보니까 이 김영 기자, 네. 이 원구성 관련해서 여야 협상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후반기 원구성 논의를 오늘 좀 하려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도 결정을 짓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국회가 일종의 좀 공백을 맞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야가 오늘 만나서 원구성 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국회 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핵심적으로 이 법사위원장 과연 누가 맡을 거냐.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약속했던 대로 우리가 맡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때가 좀 상황이 바뀌었다. 우리 여야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의견이 좀 견해차가 여전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행히 이 양당에서는 오늘은 좀 빈손으로 끝이 났지만 수시로 계속 좀 협의를 해서 원구성 좀 문제 없이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 오늘 만났던 여야 협상 내용 같이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실까요? 현 시점에서 법사위의 어떤 기능이나 임무나 이런 부분을 손을 대는 것은 또 더 큰 문제점을 또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네, 지금 보니까 결국은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진 상황입니다. 이 원구성 협상 내용은 좀 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 팔로우를 좀 해보기로 하고. 이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아이템, 이 검찰 편중 논란 정면 돌파, 과거엔 민변 도배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 첫 금융감독 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발탁이 됐습니다. 네. 검찰 출신 금감 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이신희 원장은 윤 대통령과 국정원 댓글 수사 그리고 국정농단 특검 수사까지 함께하면서 윤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네. 검수완박 정국에서 옷을 벗은 지 2달 만에 이 정부 요직에 앉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또 검찰 출신이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원래 검찰 출신이 앉던 자리뿐 아니라 이 다른 자리들도 이 주로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또 국무총리 비서실장, 법제처장까지 지금 요직에 검찰 출신이 앉으면서 이 같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의 의중은 명확해 보입니다. 오늘 출근길에서 이런 지적에 좀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적 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윤 대통령 어떤 입장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법치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고 이 신임 원장은 지금 사실 회계사 출신이고 삼바수사, 현대차 비자금,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등 정말 경제금융 수사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아주 적임자라 생각한다라면서 본인의 이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고요. 국민의힘도 이 같은 입장을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요직에 너무 검찰 출신들이 앉다 보니까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정치 철학이 같은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 건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네. 또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한쪽 얘기만 들어서 또 문제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지금 금감원 같은 경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 펀드 사건 관련해서 사실 이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바로잡겠다. 즉 그동안 금감원 원장들은 대부분 또 이 금융계 쪽에서 발탁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문제가 서로 간의 어떤 그 내부 문화 때문에 결국 이기는 것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해서 이제 저는 검찰 출신들을 이제 기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법치국가라고 해서 법을 아는 사람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법치국가 된다는 거는 저는 잘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는 과거에 민변도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민변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도 된다? 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과거 민변이 그렇게 했는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거 아닌가요? 그리고 검찰과 민변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민변은 특정한 어떤 이념과 이런 것도 가진 하나의 집단이고 검찰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변과 검찰이 동일 선상에 놓아버리는 저는 좀 그런 오류를 범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민변 출신이 너무 그렇게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해서 좀 더 골고루 또 여러 분야에 거친 사람들이 이제 기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바람했는데 그걸 민변도 했기 때문에 나는 검찰 출신들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저는 윤 대통령의 말 뜻이 이제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 자체로 놓고 보면 너무나 예를 들어 그동안 내로남불이라고 했던 그 프레임에 또 빠져드는 게 아닌가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첨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 조금 정면 돌파를 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 또 다른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아 기자. 네. 지금 지방선거에서 이겼는데 국민의힘 내홍 아닌 내홍을 겪고 있어요. 네, 결국 당권 싸움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윤핵관 막형으로 불리는 이 정진석 의원이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이준석 대표를 자기 정치한다라고 공개 저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지선 공천을 두고도 또 싸웠습니다. 이 먼저 공천위원장을 맡았던 정진석 의원이 이 당의 치부를 가까이서 들여다봤다. 그러면서 공천이 아닌 사천, 그러니까 사적인 공천, 짬짬이 공천을 막으려 했지만 노력이 부족했고 공천서 떨어진 억울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대표가 제대로 중심을 잡았냐라고 문제를 삼았고 이 대표 측근들이 오히려 당협 쇼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놔뒀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쏘아붙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오늘 반격을 했습니다. 이 지선 때 충청남도에서 이의가 유일하게 들어왔었는데 충청. 예, 기억나는 게 이 공천에서 자격 미달이었던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어달라. 아니면 이 충남지사 선거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도지사 선거는 승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진석 의원의 지역구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충청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저격성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또 자기 관할인 노원구청장도 안 찍어내리고 경선한 당대표, 그러니까 자신인데 이런데 공천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진석 의원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재반박을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얘가 무슨 누구 이준석 대표 악감정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당권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명색이 그래도 최다선 의원으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단송장이 아닌 이상 필요할 때 필요한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도 당의 기여도가 많이 있는 사람이고 더 잘 하라는 의미로 제가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렇게 라디오 인터뷰뿐만 아니라 자신의 SNS 글을 통해서도 반박을 했는데요. 선배 정치인이 당대표에게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용기가 필요한가라고 얘기하면서 이 정치 선배의 우려를 이른바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은 어디서 오냐고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반격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의원들에게 이른바 육모 방망이 비슷한 걸 선물 받았다라면서 네. 자신의 SNS에 한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저 사진입니다. 방망인데 네. 이게 왜 저격인가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과거 정진석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일 때 네. 이 대선 참패와 관련해서 이 보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좀 육모 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때려야 된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 의원 저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라는 짧은 글을 SNS에 올리면서 우크라이나의 강행 의지를 짧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진석 의원이 아니라 이인재 상임 고문이 나서서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 그 기차의 국익을 위협할 폭탄이 실렸는데 철부지 소리하고 있다라고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차는 가는데 그 기차에 폭탄이 실려 있다라는 게 이제 이인재 전 의원의 얘기였네요. 김준일 대표님. 예. 이준석 대표가 내일 아마 귀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귀국해도 어쨌거나 이 지금 핑퐁으로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 싸움은 계속될 것 같은데 결국 윤 대통령이 나서서 이 정리를 해줘야지 끝날까요? 어떻게 끝날까요? 윤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를 할 이유가 1도 없죠. 왜 없냐면은 사실상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 소위 말하는 윤심을 내가 등에 업었다라는 일종의 절반은 충성 경쟁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흐뭇하게 보면서 즐길 가능성이 더 오히려 높지. 흐뭇해야 할 입장이다. 예를 들면 뭐 당이 쪼개진다, 네. 뭐 이런 위기라든지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지방선거 대승하고 국정 운영 어쨌든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내가 윤심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이건 개입할 이유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고요. 누구 손을 들어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정진석 의원이 하신 것도 사실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거거든요. 차기 당권을 위해서.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런 식의 이제 핑퐁 설전들은 당분간 계속될 거다. 그리고 혁신이 만들어서 지금 운영되면 거기에서도 문제가 조금 많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마 혁신이가 실제로 좀 굴러가면서 운영이 되면은 더더욱 뭔가 파열음이 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아이템 윤석열 대통령 MB 사면 지금은 언급할 때 아니야. 입장 변화했나입니다. 네. 일단은 이 안양교도소에 지금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이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유는 이 건강 문제 때문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이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복절에 특별 사면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 높지 않냐, 이런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 굉장히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 가능성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들어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다. 굉장히 짧지만 굵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금 형기가 14년 5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지금은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발언 때문에 지금 과연 광복절 특사가 가능할 것인가 정치권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뭐 당선인 때도 그랬었고 그 전에도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MB를 사면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발언이 굉장히 좀 주목을 더 받은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그때와 다르게 오늘 출근길 발언은 조금 달랐던 점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준비해봤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고령이시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여론조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고권적인 판단 권한을 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저 때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저 때가 지난해 12월이었는데 11월에도 국민 통합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 돌아가실 때가 됐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3월에 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이 당선인 자격으로 이 면담이 있었는데 이때 회동을 앞두고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MB 사면 요청하겠다. 이렇게 김은혜 대변인 당시에 대신 전하기도 했지만 여러 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오늘 발언이 좀 다른 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입장이 바뀐 걸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앞으로 이제 있을 사면이 8.15 사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너무 빨리 언급했다. 너무 빨리 이 문제를 언급해 버리면 이 사면 문제가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의 어떤 결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데 괜히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지금 현재 사면이 걸려 있는 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든지 또 김경수 의원이라든지 또 뭐 여러 분들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딱 떠서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만 사면을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또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기대를 너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이 이제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 시기에 방점이 찍힌 대답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윤 대통령이 지금은 이거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이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핵관이자 원조 친이계로 꼽히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총대를 맸습니다. 권 원내대표 이 한 분은 이미 사면이 됐는데 한 분은 남겨놓는 것, 이 형평성 차원에서 좀 맞지 않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호의 몸이 되셨다가 한 분은 사면을 통해서 석방이 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또 대한민국의 어떤 위신 차원에서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박홍근 민주당 쪽에서는 또 좀 반대의 입장을 내놨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 전 대통령 언급을 한다면 지금 이 윤석열 정부 안에 이 친이계 인사들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 공을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면서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윤석열 대통령, 이 대통령의 한 발언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앞서서 권성동 원내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제 사면해 줄 때가 됐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오늘 했는데 사실 이 권 원내대표가 예전에 이 윤석열 당시 당선인 때 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이 MB 사면이 의제로 올라가냐 마냐가 논란이 됐을 당시 이런 얘기를 했었던 바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그보다 더 연세도 많고 형장도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안 해준 거는 또 다른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갈라치기 할 때 제가 언론 인터뷰에 뭐라 얘기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함의가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비판을 했거든요. 한번 두고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취할지. 저는 아마 같이 사면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 때랑 지금은 좀 입장이 바뀐 상황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대통령이 됐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퇴임을 한 상황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윤 대통령이 사면을 할 것인지 또 한다고 쳐도 그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김경수 지사는 사면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일단은 법치주의, 뭐 이제 법대로 원칙대로를 강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면은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은 이 법치주의가 배치됩니다. 그러면 이제 명분이라는 게 뭐 통합 뭐 이런 거를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고령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스스로 이제 명분을 만들 수가 있는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은 이게 드루킹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네.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까지 이제 타격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네네. 사면을 하는 것 자체가 지지층에 큰 반발이 있고 이게 법치주의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네.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게다가 사면해버리면은 정치적으로 복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선거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년 5월 4일이 만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피선거권 제한까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김경수 지사는 사면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될 가능성이 높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하면서 잠깐 좀 등장한 인물이 있죠. 바로 지금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김영 기자. 네. 지금 문 전 대통령이 있는 이 양산 사저 앞에 연일 지금 이 욕설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걸 직접 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좀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욕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보수단체 시위 현장을 좀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요. 본인이 경남 양산에 도착을 하니까 이 보수단체의 욕설 시위가 나를 환영해 주더라 이런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 보수단체 시위에 대해서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문득 떠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저 사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좀 저격하는 듯한 SNS 글을 올린 상태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뭐 그 이후에도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렇게 수염을 기르고 있는 모습인데 네.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텃밭 가꾸다가 나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줬고 민주당 뭐 앞으로 좀 잘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건넸다고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법대로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박용진 위원 같은 경우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저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참으로 졸렬하다. 굉장히 좀 강하게 또 비판을 했고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좀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뵀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조금 대통령은 뭐 법대로 법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를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굉장히 발언 좀 부적절했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진중권 뭐 전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거 불법이 아니면 합법이다 이런 논리는 야쿠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이 사저 발언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에 지금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한 이 맞벌 성격으로 그럼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사저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 뭐 이런 사람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조금 더 계속 좀 악화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보수단체의 시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허락하는 듯한 이야기를 내놓으니까 지금 진보 단체에서 그럼 우리도 법대로 소음 규칙 지켜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위를 진행하겠다. 이런 유튜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백은정 서울의 서울이 대표가 일단 내놓은 발언인데 너희들 이상으로 하겠다. 약간 좀 협박성 발언과 함께요. 지금 굉장히 음량이 빵빵한 차 2대를 준비했다. 일종의 좀 선전포고 같은 글을 올리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자꾸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게 정치의 영역으로 풀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선은 법 개정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저 주말에 광화문 나가보시면요. 정말 귀가 아플 정도입니다. 이게 소음 피해가 너무 심하고요. 특히 뭐 요즘 시위 같은 게 보면 지금 대통령실 앞에도 100m 안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게 1인 시위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규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1인 시위도 이 여러 가지 확성기를 틀고 그냥 1인 시위 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위가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시위를 많이 좀 규제를 안 하는 편입니다. 네. 외국 같은 경우는 확성기 자제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목소리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게 사실은 한번 당해본 분들은요. 정말 이게 심각성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노이로즈가 걸릴 지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밤새 또 시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온 만큼 국회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저는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 국민들이 좀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네. 너무 심한 것은 좀 자제하는 그런 좀 저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마지막 아이템 제목은요. 현역 최고령 MC 송혜 별세입니다. 이 한국 방송 역사의 산 증인이자 전국 노래자랑의 MC로 오랜 기간 우리 곁을 지켜온 이 방송인 송혜 씨가 오늘 오전 향년 95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오늘 오전 강남 자택에서 발견됐다고 하고요. 이 경위는 인근에 사는 딸이 식사 시간이 돼도 나타나지 않아서 네. 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하러 갔다가 숨진 모습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고송혜 씨는 이력은 뭐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55년에 데뷔해서 무려 67년 동안 현역으로 활동을 했고요. 네. 88년서부터 그 유명한 전국 노래자랑의 MC를 맡게 됐습니다. 세계 최고령 TV 음악 프로그램 MC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경험도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근데 워낙에 또 고령이셨다 보니까 최근에 건강이 안 좋으셨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고인은 뭐 자신의 건강 유지 비결로 BMW다 이래서 뭐 바이크 배트로 워킹 이렇게 해서 네. 대중교통도 많이 사용하고 또 걷는 것으로 유명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다녀왔다고도 하고요. 또 코로나 확진 이력도 있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코로나로 2년 만에 사실 전국 노래자랑 현장 녹화가 재개가 됐었는데 네. 여기에도 불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전국 노래자랑 하차를 고민했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고인의 생전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니 여기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대본 받아서 보고 그다음에 저 사람들 리허설하는데 보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한 2번 더 봐야 되니까 이거 한 100번만 내 거 만들어야지. 전국 신나게 여기서 음악 끝나는 대목에서 와 하고 여러분들이 함성을 모아주셔야 되는데 이 모아주는 함성이 뭐냐? 송해 반갑다 그 소리에 그게. 네, 고인은 후임으로 직접 이 방송인 이상벽 씨를 지목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네. 이 고인은 전국 노래자랑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는 그쵸.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은 이걸 생각해서라도 스튜디오 녹화로 전화를 해서 계속 고인과 같이 가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좀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 송혜 씨의 별세 소식을 처음 접했는데 저보고 딱 제일 처음에 든 게 송혜 씨가 고향이 북쪽입니다. 근데 이 북쪽 땅을 결국은 못 밟아보고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네. 자신의 고향인 황해도 재령에 한번 가서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해 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때 발언도 들어보시죠. 못 가본 데가 있는데 내가 죽어도 거긴 갔다 와야 돼. 황해도 재령군 재령읍에 그 손목이라는 사람이 하나 살았거든. 그 사람을 내가 가서 우리 고향에 가서 송해가 고향에 노래자랑 하러 왔습니다. 이걸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사실 실향민의 입장에서는 다 고향 가자는 얘기는 공감을 할 겁니다. 뭐 집이고 뭐이고 형태고 다 달라졌고 산이나 그대로 서 있을까 흐르는 강이나 그대로 있을까. 지금이라도 또 가고 싶다는 건 뭐냐면 변한 거라도 봐야죠. 희망이 아주 끊길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못 봤으니까. 네, 저희와 항상 활기찬 모습만 봤지만 사실 고인의 인생사를 보면 참 고비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6.25 전쟁 중에 혈혈 단신으로 남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북에 두고 온 어머니와 여동생을 계속 평생 그리워했다고 하는데 결국 마지막 소원, 이 북에 가보겠다는 소원은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네, 이 고송혜 씨 사실 인품도 굉장히 좀 후덕해서 이 주변에 따르는 선 후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죠. 네, 고인의 후배이자 또 아까 후임자로 저격이라고 본인이 직접 말을 했던 네. 이 방송인 이상벽 씨 그리고 코미디언 이용식 씨 그다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고요. 이어 여러 스타들도 추모의 메시지를 줄줄이 남겼습니다. 우선 방송인 이상벽 씨의 경우에는요. 이 황해도 고향 선배고 또 돌아가신 선친하고 동갑이어서 더 아버지
아버지 같은 분이셨다라면서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직업적으로도 참 배울 게 많은 분이었다. 훌륭한 분은 100살에 200살에 돌아가셔도 마음이 아프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이용식 씨는요. 47년 전에 MBC 방송국에서 국내 최초로 코미디언을 꼽는다고 했을 때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계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난다라고 회상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게 사랑하셨던 전국 노래자랑을 이번엔 천국 노래자랑으로 힘차게 외쳐주십시오라고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일 토요일 선생님과 함께 때때로 찾았던 식당에서 수육과 냉면을 주문하면서 선생님을 모시고 왔다면 참 소주도 주문하셨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추모를 했고요. 또 가수 송가인 씨도 명복을 빌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아니 저는 사실 송혜 씨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목소리가 짜랑짜랑하셨잖아요. 정말 송혜 씨 같은 경우는 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정말 최고령 이제 사회자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나이를 못 느끼실 정도로 활기가 찼고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줬고 특히 요즘 최근에 트로트 열풍이 불면서 트로트의 많은 새로운 이 사람들이 이 전부 다 전국 노래장을 다 거쳐갔습니다. 거기서 다 스타가 됐어요. 뭐 정동원 군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보면 다 전국 노래자랑 출신이거든요. 네. 그만큼 새로운 이제 인물들도 많이 발굴해냈고 그리고 항상 보면 저도 가끔 저 지하철에서 가끔 봬요. 아 만나셨어요? 지하철에서 보면 이게 그 노약자석에 앉아 계신데 가만 보면 송혜 선생님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럴 정도로 본인이 많이 이렇게 걸어 다니셨고 그게 아마 건강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큰 별이 이제 떨어지셨는데 그만큼 이제 그 많은 그동안 보면 주변에서도 보면 후배들한테 많이 베푸셨다고 그래요. 뭐 그런 것들도 참 안타깝게 하는 그런 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여러모로 배울 부분이 참 많은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늘의 탑을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탑 기사. 이 하늘에 간 송혜 씨를 저희가 좀 아쉬워하고 또 그리워하는 이유가 뭐 단순히 송혜 씨가 최고령, 뭐 현역 MC였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 줬던 감동, 또 사람 냄새가 진하게 여운으로 남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의 탑은 현역 최고령 MC 송혜 별세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